1986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대저택. 유리창에는 햇살이 부서지고 대문 앞에는 화려한 리본이 걸려 있었다. 그날은 김영숙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죠.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22살의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향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높은 건물들, 그리고 자동차가 끊임없이 오가는 번잡한 도시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묘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 손에는 친정어머니가 싸준 보자기, 그 안에는 새로 산 한복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영수가, 시댁에서는 늘 참아야 한다. 여자는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글씨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대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갈하게 다려 입은 한복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스쳤다. 문이 열리자 하녀가 그녀를 안내했다. 며느리님,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안은 넓고 깔끔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냉기가 흘렀다. 응접실에는 시어머니 최명희가 앉아 있었다. 왔니?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그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숙을 훑어보더니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해. 그 말에 영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묘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시아버지 박창호는 넓은 어깨와 깊은 목소리로 집안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남편 박진수가 앉아 있었다. 진수는 말이 적고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그늘이 느껴졌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안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말조심, 행동조심,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영숙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경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보탰다. 우리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화사해진다니까. 명희, 이제 좀 웃어봐.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영숙은 부부 사이의 공기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직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도 영숙은 여전히 낯설었다. 남편 진수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고 식탁의 자리는 언제나 시아버지가 먼저 차지했다. 영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식사가 끝나면 그 즉시 일어나 설거지부터 했다. 시어머니는 늘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어느 날 영숙은 부엌에서 물을 트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였다. 그 여자는 이제 그만 만나시오. 체면도 생각해야지요. 그 여자는 나를 사람답게 대해줬어. 그 말이 끝나자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소리를 냈다. 영숙은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 집에 그 여자의 그림자라도 들이밀면 나 가만두지 않겠어요. 밤이 되자 영숙은 신혼방 침대에 앉아 불을 끄지 못한 채 창문 밖을 바라봤다. 남편 진수는 침대 옆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다. 여보, 시아버님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진수는 책장을 덮었다. 그런 얘긴 하지 마요. 아버지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어딘가 차가웠다. 그녀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본 듯했다. 그건 어쩌면 그 자신도 알고 있는 비밀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영숙은 새벽에 잠이 깼다.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문틈으로 본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뒤편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영숙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집엔 무언가 숨겨진 게 있어.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단정한 얼굴로 식탁을 차렸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읽었고 남편은 눈을 피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방 한켠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어머니 말씀대로 참으면 괜찮아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마당의 나무가지가 흔들렸다. 그 그림자가 벽에 비쳐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담장 넘어 웃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의 어둠은 이미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영숙은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눈매는 이상하게도 남편과 닮아 있었다. 그때 하녀 순자가 문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님, 그건 그냥 버리세요. 이건 뭐예요? 가족 사진인가요?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그건 도련님 어릴 적 사진이에요. 그 여자는 아씨가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씨가 아니라 첩이에요. 순자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아버지의 첩이라니, 그리고 그 아이가 남편이라면 그녀는 이 집안의 비밀이 단순한 가문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건 세대를 따라 흐르는 피의 굴레였다. 다음 날 영숙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이 집에 전에 누가 같이 살았던 적이 있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런 건 며느리가 알 필요 없어. 괜한 소문 퍼지게 하지 마. 그 말은 단호했고 싸늘했다. 그녀는 영숙의 눈을 마주보며 덧붙였다. 이 집에선 입을 다무는 게 사는 길이야. 그 말은 경고이자 통제였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찻잔이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시아버지의 방에서 낮은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본 시어머니의 눈빛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나? 체면이란 게 없어? 그 여자는 나를 사람답게 대해줬어. 넌 그저 명분뿐이지.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지금 이 집의 주인이라 이 말이지? 시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영숙은 벽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굳었다. 그 아이 남편을 말하는 거야?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왔다. 남편 진수는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 씨, 혹시 아버님 전에 어떤 분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 얘긴 하지 마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속엔 분노와 수치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방 안에서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다. 난 첩의 자식이야.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아프게 들렸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앞에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집은 누군가의 불륜으로 세워진 집이란 사실을. 며칠 후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요즘 피곤해 보여, 며느리. 잠 좀 푹 자.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이 위로가 아닌 경고라는 걸 느꼈다. 이 집의 진실을 아는 자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 식탁 위 찻잔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낯설고 창백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말하지 말자. 하지만 잊지도 말자.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침묵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시아버지의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피의 진실이 언젠가는 이 집을 삼키겠지. 시간은 흘러 1990년대 초가 되었다. 영숙은 첫 아들을 낳았다. 긴 산골 끝에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아기만 잘 크면 돼요. 그녀의 팔에 안긴 아기는 따뜻했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온기를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는 차가워졌다. 시어머니 최명희가 들어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피가 섞였으니 더 조심히 키워야 해. 그녀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손으로 잘 키울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그 말이 병실 안에 길게 메아리쳤다. 그날 이후 영숙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마당을 쓸고 젖을 물렸다. 남편 진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명분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시어머니는 마치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군대 장교 같았다. 며느리란 건 남의 집 귀신이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은 버려야지. 영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되묻고 있었다. 그럼 나는 언제 나로 살 수 있을까? 식탁의 자리에서도 그녀는 늘 끝자리에 앉았다. 시아버지가 수저를 든 뒤에야 젓가락을 잡았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그녀는 숨을 죽였다. 하녀가 바쁜 걸음으로 오가며 음식 접시를 옮길 때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였다. 그때마다 한 사촌이 시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 운은 좋으시네요. 첩의 아들한테도 저런 여자가 붙었으니.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고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동이었다. 영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반짝였다. 밤이 되자 마루에 앉아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다. 너는 꼭 이 집처럼 살지 말아야 해. 너는 피보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아기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몇 년이 지나자 아이는 걸음마를 배웠고 집안의 작은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며느리란 건 평생 그림자야. 앞에 나서면 안 돼. 그 말은 명령처럼 반복되었다. 영숙은 무표정하게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림자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빛이 될 거예요. 남편 진수는 여전히 회사와 술자리를 오갔다. 그의 얼굴엔 늘 피곤함과 무관심이 묻어 있었다. 영숙이 식탁에서 당신 요즘 많이 힘들죠? 라고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대답은 벽에 부딪힌 공처럼 차갑게 되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일 아침 아버님 생신이니까 미역국은 내 손으로 해야겠지? 네, 어머님. 그런데 며느리 한 가지 잊지 마라. 이 집의 체면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지키는 거야. 그 말에 영숙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름도 존재도 단지 첩의 피를 보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거울을 바라봤다. 피곤에 찌든 얼굴, 메마른 눈빛, 그리고 결혼식 날의 순한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영숙아.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해. 새벽, 부엌에 앉아 미역국을 끓이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떨어졌다. 국물이 끓어오르며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버텨야지.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다시 국을 저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생신 준비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잘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의 내면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작은 자존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2000년대 초 세월이 흘러 집안의 분위기는 변해갔다. 겉으로는 여전히 반듯했지만 안으로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 박진수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는 매일 늦게까지 술에 의지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빈 그릇을 치웠다. 그녀의 손끝에는 묵은 서름이 고여 있었다. 밤늦게 문이 열리고 진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당신 또 술이에요? 영숙의 물음에 그는 짧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도 좀 살자고 당신처럼 답답하게는 못 살아. 그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흐릿했다. 영숙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밀쳐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나 이해 못해. 이 집안은 애초부터 나를 받아준 적이 없어. 그 말은 자기 연민이자 변명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 앉은 영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피는 지워지지 않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은 유언처럼 차갑게 남았다. 영숙은 그 손을 붙잡은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단지 남편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을 묶어온 저주 같은 운명을 뜻한다는 걸.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조용히 향을 피웠다. 남편은 늦게 나타났고 그의 눈빛엔 죄책감 대신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체면은 지켰네. 그 한마디에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상복 자락을 정리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지영이라는 이름이 반짝였다. 누구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회사 사람. 하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는 거짓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자가 당신 삶을 편하게 해줘요? 그녀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 적어도 그 사람은 날 남편으로 대해줘.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다음 날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앉아 밥 한 숟갈을 떴다가 내려놓았다. 먹기 싫으면 나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워졌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서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진수는 짐을 챙겨 들더니 문을 향해 걸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영숙은 그 자리에 앉아 찬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요, 결국 당신도 그 피를 닮았네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엔 시어머니의 초상화만이 남아 있었다. 그 앞에서 영숙은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결국 저도 이 집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창문 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 피는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영숙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내 삶으로 그 피를 바꿀 수 있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세상은 내가 정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20년이 지나 있었다. 영숙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였고 손마디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다. 남편 진수는 떠난 지 오래였고 시댁은 한때의 부와 체면을 잃은 채 잊혀져 갔다. 남은 건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한때 웃음이 들리던 텅 빈 거실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요 속에서 영숙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아들 박선우는 의사가 되어 서울의 병원에 근무했다. 그녀는 매달 작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아들의 월세를 도왔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해요. 이젠 제가 지킬게요. 선우의 전화 속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니야, 엄마는 내 어깨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거울을 닦고 시장으로 향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미용실의 문을 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남의 집 며느리가 아니라 김영숙으로 살아야지. 그건 그녀의 조용한 다짐이자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주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선우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그는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맨 단정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그 말에 영숙의 손에 들린 차잔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잘됐다. 어떤 아가씨니? 좋은 집 딸이에요. 교수님 따님이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시집 오던 날의 공기를 떠올렸다. 기쁨보다 불길한 예감이 먼저 다가왔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예식장은 호텔로 정해졌고 신부 측은 고위층 집안이었다. 선우는 어머니에게 신부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 했다. 엄마, 이번 주에 신부 부모님과 식사해요. 그 말에 영숙은 살짝 망설였다. 엄마는 그냥 결혼식 날 가면 돼. 왜요? 엄마가 있어야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나는 사람들 많은 자리보다 멀리서 보는 게 편해. 며칠 뒤 신부 측 부모와의 식사 자리에 갔다. 테이블엔 값비싼 접시와 와인이 놓여 있었고 신부의 어머니는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님, 들으니 시댁이 명문 가셨다고요? 그 말에 영숙은 잠시 숨이 멎었다. 글쎄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부의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시댁분 중에 혹시 첩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그 집인가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선우가 어머니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신부 측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순수하고 젊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다. 그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며칠 후 선우는 찾아와 말했다. 엄마, 신부 쪽에서
결혼 날짜를 미루고 싶대요. 이유는 집안 문제래요. 그 말에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넌 그 집 아이를 사랑하니? 사랑해요. 엄마, 피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 잊지 마라. 피가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영숙은 하얀 한복을 다려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세월이 남긴 주름들이 빛 아래서 부드럽게 굽이쳤다. 괜찮아. 오늘은 울지 말자. 오늘은 아이의 날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핀을 꽂았다. 거울 속의 영숙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하게 빛났다. 그녀는 손에 국화를 한 송이 들었다. 이제 이 꽃을 아예 앞에 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자.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예식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거리의 풍경이 마치 지난 세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끝까지 웃으며 보내줄 거야. 결혼식 날 아침, 영숙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했다. 하얀 한복을 곱게 다려 입고 머리에는 흰 비녀를 꽂았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자 그녀의 눈가에 세월의 주름이 고요히 번졌다. 오늘은 울지 말자. 아이의 날이니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호텔 예식장은 화려했다. 로비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숙은 구석 쪽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입장문 쪽을 향해 있었다. 드디어 웨딩 행진곡이 울렸다.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순간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끝을 꼭 쥐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저기 앉은 여자가 그 첩의 자식 어머니래. 그래서 저 집안 결혼 반대했대잖아. 피는 못 속이지. 속삭임은 칼날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신부의 어머니가 예식장 관계자와 나누는 말이 들렸다. 저분 밖으로 잠시 안내해 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잠시 후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신부 측 요청으로 잠깐만 밖으로 나와주시면. 그 말이 끝나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신랑 어머니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 강하게 쏠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놓인 구두를 벗었다. 하얀 양말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끝이 대리석 바닥을 스칠 때마다 그 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녀의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예식장 복도는 조용했다. 벽에 걸린 꽃장식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이 너무 눈부셨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웨딩홀 문틈 사이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는 축가가 울리고 있었다.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낯설 정도로 밝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내가 웃는다면 됐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하객들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왜 저분이 밖에 있지? 신랑 어머니라더라. 신부 쪽에서 내보냈대. 그 말들이 공기 중을 떠돌았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꽃다발을 꼭 잡았다. 리본이 풀리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주워들지 않았다. 예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상처 아니에요.
그저 제 자식이 세상 밖으로 잘 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평온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바깥 풍경 속에서 웨딩홀 안에 환한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이 아이는 내 품을 떠나는구나.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다시 흘렀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떠나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신랑 어머님 아니세요? 왜 여기 계세요?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는 구두를 손에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햇살이 복도 끝을 비추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세월의 무게를 끌고 가는 듯했다. 그녀의 발끝이 마지막 계단에 닿을 때 하얀 꽃잎 하나가 공중에서 흩날려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발걸음에는 한 여인의 자존심이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은 존엄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복도 끝 벤치에 앉은 영숙의 손에는 여전히 시들어버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엔 떨어진 리본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햇살 한 줄기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연주와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어머님,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선우는 정장을 입은 채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 탓이 아니야. 세상이 아직도 그런 거야.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아들의 손등을 스쳤다. 엄마는 괜찮아. 신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저 아이 곁에서 행복하게 해줘요. 그 말에 신부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야. 다만 누군가는 그 사랑을 대신 짊어질 뿐이지.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아래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스쳐갔다. 첫 시집살이의 불안한 봄, 시아버지의 비밀, 남편의 외도, 그리고 홀로 버텼던 긴 세월. 모든 기억이 하나의 긴 그림자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난 그걸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아, 선우야. 어머니라는 건 그런 거야.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그저 지켜보는 거지. 그녀의 말에는 슬픔보다 따뜻한 포기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복도에는 이제 세 사람만 남아 있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자. 하객들 기다리잖니? 어머니는요? 나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선우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끝이 아들의 어깨를 떠날 때 그녀의 눈가에는 작게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들과 신부가 떠난 뒤 복도는 고요해졌다. 영숙은 손에 쥔 꽃다발을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시든 꽃잎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는 이제 너의 길을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기도처럼 잔잔했다. 복도 끝에 문이 열리며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햇살을 가리자 그 손등 위에 주름진 세월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세월은 내 이름으로 살 차례야.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의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하얀 한복 자락이 햇살을 따라 흔들렸다. 그 발걸음에는 미련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걸음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인내가 해방으로 변하는 순간의 울림이 있었다. 바닷가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낮은 파도 소리가 집 안까지 스며들었고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영숙은 난로불 앞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엔 흰 눈처럼 세월이 내려앉았고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병원 박선우 울림. 그 익숙한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하얀 종이 위로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제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 엄마가 문 밖에서 울던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그땐 왜 그랬는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지켜주려 했던 그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아버지와 달리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책임지고, 엄마처럼 사랑하고, 엄마처럼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제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편지를 다 읽은 영숙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왔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래, 이젠 됐구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단 한 줄의 편지가 그녀의 인생을 감싸 주었다. 부엌 찬장 위엔 결혼식장에서 들고 나왔던 시든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천천히 꺼내 작은 병에 꽂았다. 마치 지난 세월을 다시 피우듯 그 꽃은 햇살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꽃잎을 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이 꽃은 내 거야. 누구의 것도 아닌. 그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좁았지만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었다. 모래사장을 밟는 발끝에서 바람이 흩날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피는 죄가 아니라 인생이었네요. 바닷가 벤치에 앉은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들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와 그녀의 발끝을 적셨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세대의 고통, 한 여인의 인내, 그리고 모든 상처가 파도 소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해가 저물고 붉은 빛이 바다 위로 번졌다. 그녀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바다와 노을, 그리고 한 여인의 뒷모습을 담는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인생을 대신 말하고 있었다.